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지난 7월 평양을 방문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은에게 전했고 김정은은 푸틴을 평양으로 초대한다고 답장을 보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평양으로 가는 것이 어려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을 러시아로 초청한 것입니다. 김정은과 푸틴의 만남은 양국 간의 군사협력과 무기거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과 관련해 양국 간 논의가 활발히 진전되고 있다고 분석한다고 밝히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될 무기를 제공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최근 북한 김정은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전술 핵무기 시험을 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은 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느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한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이 4일 북한과 연합군사훈련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북러 양국이 알아서 선택할 문제라고 하면서도 내가 아는 한 러시아는 북한과 더 많은 군사훈련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크. 두 가지 질문입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전술 핵무기 시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과 러시아 해상 합동 군사훈련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개안은 어떻게 우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가장 최근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고요. 다양한 입맛에 맞게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개별 테스트를 연구하고 성능을 결정하고 있고 가장 최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입증되었듯이 우리는 점점이 더 긴밀해지고 상호 연결된 상호 협력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러 군사훈련에 대한 쇼이그의 논평과 관련하여 제가 아는 한 러시아는 북한과 더 많은 군사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면 그것은 그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더 넓은 활동 패턴, 즉 안보 협력을 살펴보면 연습과 안전하고 개방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노력, 즉 미국이 광범위한 동맹국 및 파트너 네트워크와 함께 해온 일이 해당 지역의 안전과 안보를 강화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2023년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와 동남아시아, 호주, 태평양 제도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이르기까지 관계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억제 능력 안보 및 번영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룩한 진전에 대해 상당히 희망적이고요. 우리는 다른 국가 그들이 발전시키고 있는 관계가 스스로 대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설리반 보좌관은 또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차단할 것임을 밝히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무기를 제공할 경우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북한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준수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입니다. 다른 주권 국가에 속한 영토를 정복하기 위해 겨울을 맞이하는 동안 곡물 사일로와 중요 도시 그리고 난방 시설 등을 공격하기 위해 전장에서 사용할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는 것은 북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북한을 러시아로 가는 무기 공급원으로 이용하려는 모든 노력을 방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표적화된 제재입니다.
최근 8월 중순까지 그렇게 했고요.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약속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개인적으로나 공개적으로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와 무기 거래를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가세하여 북중러가 밀착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군사 도발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철통 같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백악관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조은진 우리공화당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니박 기자님.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또, 김정은 러시아, 또 푸틴, 김정은과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이 지금 만남을 갖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발표만 나왔지, 정확한 것들이 지금 잘 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오늘쯤 만날 거라는 예상도 있는데. 10일 날부터 13일까지 이제 소련 브라디보톡에서 러시아 네, 브라디보톡에서 동방경제 포럼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 중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12일 날 응, 이렇게 뭐 참석한다는 얘기들이 이제 러시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김정은은 지금쯤 이미 보톡으로 출발을 해서 12일 날 만날 준비를 할 거다. 근데 이제 김정은의 동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그쵸. 보통 보면 한 1200km 열차로 가는 것이 관례인데 국정원의 말을 빌리면은 국정원에서는 열차 아닌 다른 경로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끊겼는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은요, 김정은과 저기 러시아 푸틴이 만났을 때, 이 협상의 논의 주제가 지금 뭐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백악관은 지난주에 발표하기를 무기 거래다, 그 뭐, 엄연한 무기 거래다 하고 있는데요. 이 어차피 러시아가 지금 북한한테 뭐 필요한 것은 지난번 북한의 행사에 러시아 국방장관이 왔고 또 김정은이 직접 북한 무기들을 일일이 설명하는 그런 화면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쵸? 결국은 그 북한으로 봐서는 무기를 주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니까 한약 음, 북한의 지금 무기들이 소련의 그 당시 소련 당시의 무기들을 전차나 뭐 포부대나 이런 걸 많이 갖고 있거든요. 특히 네, 이제 122mm, 155mm 이게 이제 포탄 이 러시아로서는 가장 많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라서 북한이 이런 122mm, 125mm 포탄을 약 수백만 발 지금 갖고 있다는 정보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러시아가 요구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북한은 그것을 주고 무엇을 얻느냐? 지금 북한의 식량난이 워낙 다급하니까 북한의 식량의 위급함을 불을 끄고 북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우선 식량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 두 번째는 그 군사 위성 정찰이 필요한데 지금 두 번 군사 위성 정찰 발사를 했는데 두 번 다 2단, 3단 분리해서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 위성 정찰 위성 정찰기에 대한 그러한 협조, 그러한 기술의 제공 이런 걸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요 근래 북한이 뭐 딸내미 김주애 데리고 다니는 거 보면은 이제 보통 그 해군 음, 관련해서 많이 다니고 그 중에서도 핵잠수함에 대한 뭐 여전에 얼마 전에 그 김군옥 함이라고 핵잠수함 네, 전수를 했지만 한국에서는 그것이 아주 조잡하다. 음, 뭐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이렇게 선전을 해놨기 때문에 핵잠수함의 실질 그 기술들을
소련한테, 러시아한테 요구하지 않겠느냐. 뭐 음. 그렇게 지금 한국 언론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얘기들이고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번에 7월 달에 갔을 때 이미 그 저기 무기 거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러시아가 왜 재래식 무기를 지금 가지고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려고 하는지 러시아에 신형 무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전속결 우리가 보기에도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러시아의 신형 무기들을 써서 막 그냥 어디가 박살이 나든지 끝이 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재래식 무기들을 써가지고 질질 끈다고 보십니까? 전쟁을. 지금 러시아의 송사정도 네, 지금 경제 문제라든지 친냉전 시대에 지금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러시아의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그 바이거 이번에 바그너인가요? 예, 그 와그너 그룹. 그룹의 그 암살 테러로 보이는 그런 프리고진 어, 암살. 예, 우진의 암살 사건을 보더라도 러시아의 푸틴 지금의 상황도 대단히 불안하다. 음, 특히 러시아 국민들이 경제 악화에 따르는 그러한 참혹한 경제 상황들을 보면은, 이 한편으로 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음, 없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냈을 때 러시아 국내의 문제, 또 미국과의 대항해야 될 그 러시아의 고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스럽다. 그래서 아무튼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특히 재래식 무기를 다 소집하고, 이 북한의 재래식 무기의 포탄까지도 수급하려고 보니까, 러시아의 속내가 좀 복잡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또 러시아가 지금 현재 동유럽까지 나토에 다 이제 가입하는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러시아가 나토 기존의 나토 플러스 동유럽의 반러시아 국가들하고의 대항이 좀 버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한국으로 봐서는 항상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국제 정세, 또 다른 한반도 혹은 동북아 혹은 대만 이런 어떤 변화들이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러시아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중국의 움직임, 또 북한 김정은의 움직임 이런 것을 좀 더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있습니다. 이번 G20, G20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23억 달러를 지금 지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주변의 동맹이라든지 주변 이웃 국가들도요, 이래저래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래저래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것이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그게 참 걱정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렇더라도 지금 한반도에도 지금 이상한 저기 물결이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지금 협력을 하면서 적절하게 중국은 지금 제가 볼 때요, 적절하게 더블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쪽 편을 지금 중로가 지금 합세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요. 왜냐면은요. 지금요 그 저기 7월 달에 중국 대표단 보냈죠. 이번 구구절에도 중국 대표단 보냈죠. 중로 사실상의 삼국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시진핑이 안 한 척 하면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왜냐면은 이쪽에서도 얻어맞기 싫고 저쪽에서 나쁜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중국은 원래 속내가 네. 뗀 놈들의 속내가 엉큼합니다. 예, 예. 어차피 신냉전 시대가 벌어지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 그다음에 반도체 압박, 그다음에 하웨이 등등 경제적인 압박을 엄청나게 하니까 중국 경제가 거의 아사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이 5%를 못 가는 경제 성장률이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 됐을 때 중국 국내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의 민공이라고, 중국의 시골에서 대도시로 와서 살고 있는 그 소위 그 노동자들,
이 노동자들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4억. 음, 그다음에 중국의 대학교를 졸업하는 그러한 대학생들에 대한 취업 보장, 음, 또 중국의 지금 금융위기, 또 부동산 버블, 또 중국의 지금 그 미국과의 무기의 경제 탄압에 대한 중국의 이 정체성, 막 이런 부분이 맞물려 있거든요. 근데 예, 중국도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봐서는 아무튼 그 미국의 견제에 돌파하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북한을 앞장 세우는 그러한 여러 가지 행태를 할 텐데 그렇죠. 결국은 중국은 오랫동안 그래 가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중국의 국내 문제가 굉장히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 가면은 중국 내부의 폭동 반란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중국의 지금 딜레마가 굉장히 커요. 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손잡고 북한과 손잡고 중국, 러시아, 북한이 동맹을 통해서 이 한미일의 이러한 그 연대에 대항을 해야 된다. 또 이 우방국 반중 반러시아 우방 국가들에 대항을 해야 된다는 원칙은 맞는데 예,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예, 이것을 계속 끌고 가면은 자기들이 아사할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양동 작전. 그게 이중 아까 우리 제니박 기자 말한 대로 이중 플레이. 더블 이제는 플레이. 오른쪽에 이제 국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련과 손잡고 북한과 같이 가지만은 음흠,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이제 제스처를 새로운 유화 그렇죠. 제스처를 쓰고 있고 또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관광을 풀었거든요. 그렇죠. 관광을 풀고 비자 문제도 풀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뭘로 하냐? 이제 미국과 일본, 한국 중에서 한국하고 가장 그래도 이 한미일의 한미일 동맹 중에서 한국하고 문제 푸는 것이 가장 자기들한테 유리하고 쉽겠다 이래 생각하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도 G20 가가지고 그 총리를 만났잖아요. 예. 그 총리를 만나서 얘기한 부분도 왜 중국이 그렇게 왜 자꾸 가느냐. 우리 한국하고 다시 이렇게 교류를 하자.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창용 총리 입장에서도 뭐 우리가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적대를 할 수 있지만 굳이 한국까지 그 적대 범위에 갈 필요가 거기, 있느냐. 음흠, 한국의 사정을 보면은 결국은 미국을 반할 수 없고 미국과 같이 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역학적인 구도를 자기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하고 좀 이중 플레이를 좀 해도 된다. 이런 그렇죠. 중국의 이제 지도부에 대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G20에서도 총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또 다음에 다시 다 자주 보자 이런 얘기까지 할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G20에서는 일본이 중국을 못마땅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는 상당히 잘한 것이고요. 또 중국이 이제 한국하고 친해지니까 일본이 한국을 시켜서 자, 그러면 한국, 중국, 일본 3자 회담을 하도록 해달라라는 요청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중국이 일본하고는 얘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염수 문제로다가 또 일본을 하드타임 주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될 때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은 우리가 게임 체인지를 하려고 아니라 그 게임을 어떻게 하는 룰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 중국은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중국을 약간 안심시켜 놨거든요. 미국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지만 국무장관도 지금 그런 얘기를 계속 흘리는 것은 이제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강 끝을 내자. 그렇죠. 그러면서 중국도 거기에 휩쓸리지 마라. 우리가 중국 당신들을 사실 중국하고 러시아가 손을 잡으면 좀 미국도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당신들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그렇지. 우리 경제에 대한 너무 많은 침탈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견제를 두는 거고 당신은 G2가 아니고 그냥 중국의 경제 상황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국가로 그렇죠. 남아라.
막 그렇지.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것 같고 중국도 실질적으로 미국의 경제 압력 봉쇄를 당해 보니까 이게 간단치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우방 국가들이 다 미국 쪽으로 돌아서고 또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베트남 전쟁의 당사자였던 미국이 베트남 방문해가지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중국은 베트남이 항상 경계의 대상이잖아요. 자기 턱 밑에 있는 베트남이 개방을 하고 중국보다 지금 발전 속도가 막 빨리 가고 그것도 미국하고 손잡는 순간에 베트남 엄청 속도가 빨리 갈 거라고요. 그렇죠. 그 변화의 속도가 그러한 베트남을 바로 코 밑에 있는 베트남이 미국하고 손잡은 상황이 되니까 중국으로 봐서도 더 이상 미국하고 싸울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중에서도 한국하고 굳이 싸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좀, 전반적인 전환들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그래서 있겠죠. 이제 베트남에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투자한 나라가 한국이래요. 그만한 이제 그만한 폴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이 가서 한 것도 잘한 것인데 또 일부 의원들은 왜 커뮤니스트 파티하고 노느냐 또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일단은 이래요. 중국 지난번에 우리가 5월 달에 조은진 대표님하고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말한 기억나죠? 우리도 중국하고 이 견제를 두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완전 등을 돌려갖고 열심히 갔더만은 뒤에 보니까는 미국은 없더라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는 우리도 우리 갈 길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이제 중국과 또 대화를 하면서 우리도 양다리를 좀 미국은 뭐 일본은 더 심하지만 미국도 자기 국가의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예, 항상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국이 한미 동맹 강화나 한미일 연대는 대단히 중요하다 안보 부분에 그렇죠, 있어서는. 당연하죠. 근데 이제는 실리 부분도 챙길 때가 됐다. 그렇죠, 그렇죠. 중국하고도 서로 대화해 가면서 실리를 챙기는 그러한 미국만 따라가다 보면은 갑자기 우리만 얻어맞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도 맞습니다. 좀 더 실리 이 외교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챙길 거는 좀 챙겨야 된다. 왜냐하면 한국 음. 경제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근데 이제 부분들도 너무 또 중국 놈, 이제 뗀 놈들은 믿지 말아야 하는 것이, 걔들은 상당히 이중 플레이 전문가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말입니다. 처음 시초가 중국이 협조를 안 했다면은요, 푸틴 혼자 절대 시작을 못 했답니다. 그때 그 동계 올림픽 하고 있는데, 푸틴이 뛰어가서, 야, 나 우크라이나 칠래? 전쟁할래? 하니까, 아, 그러면 이거 끝나고 해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올림픽. 그러면은, 그것도 공범이에요. 중국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공범인데, 그 공범이 지금 눈치 보면서 경제 때문에 여기서 아주 중국 나쁜 놈 소리 안 들으려고 지금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것이지, 결국은요, 그 세 마리는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북중로.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또 미국도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이나 일본을 이용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 한국의 소위 외교 라인이라든지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외교 라인이 너무 친미 성향으로 가 있어서 좀 균형 감각에서 좀 저는 뭐 한미 동맹의 강화는 당연히 당연히, 윤석열 정부 잘하고 있다 이래 보고 한일 관계의 정상화도 잘했다고 보는데 예. 너무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을 당연하죠. 갖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소리가 항상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이 아플 때는 아프다고 얘기해야죠.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럴 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내 새끼인데 내가 때려도 안 아프다고 만나 있어 봐봐요. 그러면 아주 너무 이지하게 생각하니까 내 사실 네가 이런 거는 못마땅하다 아프다라고 반드시 얘기를 해줄 때 이 사람들이 다시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확장 억제 문제라든지 이번에 내가 이제 청문회 하는 것을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요. 국방이 있어서 아니 미국이 지금 확장 억제를 잘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 자산을 다 총동원해서 이거를
아니, 포스타 제너럴 출신은 김병준 의원이란 사람은 그 사람은 도대체 북한 편이에요. 한국 편이에요. 아니, 확장 억제가 저기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왜냐면은 북한 김정은이가 남한을 침범하지 않는데 왜 확장 핵장이 필요하냐? 지가 침범하지 않았지, 지가 어떻게 알아? 아니, 북한이 그러니까 그런 그 존재인데. 민주당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은 절대 해가 안 만든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국민들 안심시켜 햇빛 정책 한다 해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까지 오면서 예, 북한의 핵의 완성 고도화를 실현시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북한이 전쟁 안 할 텐데 가는 얘기도 똑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돼. 북한이 핵 안 만들겠다는 거하고 북한이 전쟁 안 하겠다는 놈이 강화도에다가 그 저 포탄을 쏘고 말이지. 그렇죠. 매일 이틀에 한 번씩 미사일을 쏘고 이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자들이 한국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다. 만약에 전쟁 나면은요, 한국은 거의 축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걸 그 막기 30, 위해서 미국하고 강화를 미국의 군사력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보 교류 강화를 강화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전쟁 안 난다. 김대중 누가 때는 그거를, 아니, 핵 우리 집에 포기하고 강도가 안 들어오고 우리 집에 도둑이 안 들어오는 건 누가 장담합니까, 아니 그거를? 그게 그거는 우리가 국민들이 이미 역대 민주당 정권의 핵 문제를 가지고 속아봤기 때문에 전쟁 안 들어온다 그런데 그건 몰삭식한 얘기죠. 글쎄 그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남북이 분단돼 있는데도 언제라도 국지전이 일어나도 전쟁이 그렇죠. 아니 요 근래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일어나라고 상상이라 했습니까? 상상이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요. 그런 그런데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됐어. 아주 부끄럽고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포스타 제너럴까지 했습니까? 사성 장군까지. 그런 썩은 정신을 가진 군인들을 빨리 추출을 해서 이것들 다 옷 벗겨야 됩니다. 이거 국방장관 좀 센 군인 사람 시절에는 시켜요. 괜찮다가 그 당만 가면은 사람들이 새빨개진다니까. 그러니까 다 새빨간 인간들이 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는 봐봐요. 자기가 지금 감옥 안 날라고 방탄단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플랜카드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웃기지 마라 그래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 게 아니라 공산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저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민주주의 하기 위해서 우파 정권이 지금 서가지고 그나마도 지금 잘하고 있고 한미동맹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 잘하고 있는데, 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다면은 민주주의의 헌법을 만드는 본 개인이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국회의원이 헌법도 지키지도 않고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놈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요? 그거는요,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바로 저는 인식해가지고 헌법을 주지 않아야 돼요. 윤석열 정부가 한미 동맹 강화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그 지소미아 해결하고 또 이제 우방 국가들과의 반중 노선, 반중 안보 블록을 형성하는 거는 다 옳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국내의 그 팬데믹 이후에 국내 민심들이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그 자영업자나 중산층들이 무너지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대단히 어렵고 또 미국의 고금리 정책으로 해서 한국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직격탄을 일반 서민들이나 일반 중산층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 정치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가면 총선은 필패입니다. 지금 이 그리고요, 상황에서 총선 치르면은 윤석열 정부가 이기기가 힘들어요. 또 이게 보궐선, 중간선거 형태를 띠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이 안보 부분은 우리의 삶의, 생사의 문제지만은 이 부분은 당장 와닿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국민의 삶의 문제, 민생의 문제는 국민들이 바로 이렇게 삶에 그 허덕이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원래 자살이 얼마나 되는 7천 명 가까이가 자살했습니다. 7천 명 가까이가. 그래서 기존 해보다도 자살이 훨씬 더 많아졌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서민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도 외교 국방 안보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밀도 하고 한미도 하고 뭐 왜 안보 돌아다니고 G20도 가고 막 다 좋다 이거지. 그런데 국내에 이런 식으로 민생을 안 챙기면은 다음 총선은 저는 질 수밖에 없다 이래 보는 입장이라서 총선 지게 되면요.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윤석열 정부는 무기력한 정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국정 전환, 국면 전환 이걸 통한 총내각의 개각도 좀 필요하고 그렇죠. 또 국내 민생을 좀 챙기는 민생 챙기고 또 서민 경제를 챙기고 또 개혁을 하는 그러한 국정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은 총선 지고 후회하면 뭐 합니까? 지금 뭐 외교적으로 매번 외교적으로 다니시는 거 좋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는 내치도 신경을 쓸 때가 됐다 이래 보는 거죠. 저 이제 국가 안보라는 것이요, 무엇보다 제일 1위 순서입니다. 막 잘 살고 집에 돈이 많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둑이 와가 확 쓸어가고 그냥, 어, 전쟁이 한 번 일어나면은 그거 아무도 그 쓸데없는 거여서 돈의 가치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거는 잘하고 있지만은요, 워낙 경제를 살리려고 그러니까는 문재인이가 이미 그 한국의 그 몇조 원이라는 그 바닥을 내놓고 나갔지 않습니까? 빚을 완전히 떠맡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러면은 벌써 2년도 안 됐는데 몇 조 원의 그런데 그 예산이. 그것도 맞지 않는 게요. 이미 이제 1년하고도 지났잖아요. 네. 언제까지 문재인 정권 욕을 하겠냐고. 이제는 윤석열 정부지 문재인 정부가 아니잖아요. 1년이 지났는데도 문재인 정권 탓을 해가 되겠어요? 이제 1년 전까지는 전 정권 탓을 하라 이거지. 지금부터는 윤석열 색깔의 그 정책을 펴고 윤석열 색깔의 민생을 부돕고 윤석열 색깔의 서민 정책을 써야 되잖아. 서민들은 어려운 사람들은 7천 명 가까이가 자살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맨날 문재인 정권 탓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좀 챙겨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챙겨야 되는데 맨날 지금 정기국회 열려가 있는데 한쪽은 셀프 단식인지 단식한다고 난리고 한쪽은 외국 가가지고 외국만 돌아다니고 국내 정치는 다 묻어버리고 국민의힘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정기국회라는 게 뭡니까? 민생을 챙기고 예산을 챙기고 중요한 법안들을 챙기고 이러한 국회가 정기국회인데 정기국회가 없어지고 얼굴에 보이는 거죠. 윤석열 얼굴하고 이재명 얼굴만 보이는 건 이재명은 더 나쁘지만은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은 그러니까는 누가 가서 그 고통은 국민들이 받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못 넘고 60%가 반대하고 30%가 지지하는 이 상황들이 1년 4개월 동안 계속 이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남 탓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 자기 탓도 좀 해라는 예. 거지. 우리 공화당 그러면요. 입장에서는. 우리 공화당 조은진 대표님하고 대담을 할 때마다 저도 조금 열받는데요. 그게 신경이 써야 되는데 하나는 한 분은 밖으로 나들고 한 분은 저렇게 단식 추대한다고 저렇게 앉아서 맨날 탄핵한다고 저러고 있고 누가 국가를 지킵니까? 누가 정부를 지킵니까? 누가 국민을 지킵니까? 그러면은요. 우리 우리 공화당이 지켜야죠. 공화당이라도 내 말이 그 말을 하려고 우리 공화당이라도 저기 국회에 좀 제가 들어가셔서 집안을 제가 좀 지키는 국회의원 일을 좀 해야 12년 되지 해보면서요. 않겠습니까? 국회는 이 정기국회가 정말 전체 1년, 내년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1년을 결산하고. 이 정기국회가 이재명 단식하는 데 묻혀버리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해외 나들이에 묻혀버렸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야당이야. 야당이야. 이렇건 저렇건 뭐 박근혜 죄 없는 대통령도 탄핵시키는데 이런저런 모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짓거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집권 여당 특히 또 집권을 하고 있는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제는 민생을 챙겨야죠. 그- 국민들이 자살이 저렇게 늘어났을 때는 그것도 집단 자살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반성들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데 제발 이게 외교, 네. 국방, 안보 이제는 미국 믿고 한미일 연대 믿고 이제는 내치에 좀 집중 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선 필패다 필패. 저는 그래 그러나 보는 거죠. 그러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경제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기도 대권에 이제 경제 문제가 상당한 이슈가 될 것인데, 이렇게 볼 때 우리 이제 우리 공화당의 그 입지가 양당이 지금 저런 식으로 놀고 하나는 밖에 나와서 저렇게 떠들면서 수염 길러가면서 그냥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단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그 사람이 왜 이유가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민주당은요, 탄핵에 재미가 붙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그렇게 쉽게 되니까 다른 탄핵도 쉽게 될지라고 보는데요. 탄핵이 once forever, 어, 영원히 한 번으로 인하프 해야 돼요, 한국은. 그때 가면 탄핵 하는 소리 듣기 지금 싫어지겠어요. 민주당이 그 이재명의 부패 사법 리스크, 돈 봉투 사건, 뭐 20명 이상이 걸린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김남국 코인,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이제 민주당이 아웃되는 상황인데 왜 저렇게 버티느냐?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한다는 거야. 음, 외치만 하지 국민들의 삶이라는 게 지금 팬데믹 3년 이후에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한국은. 음, 돈 가진 사람들이야 살지. 그렇지 않은 민생들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이제 내치를 해라. 맨날 문재인 정권이 탓할 때도 이제 지났다 이거지. 네.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너무 화가 나 있다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다음 총선에 수도권은 전패다. 음.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민생을 좀 챙기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잘 그 피부로는 못 느끼고 있으니까 미국에 있으니까 뭐 잘 아시겠죠. 자, 이래서 정신 차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네요. 듣고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우리 공화당의 입지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이제 진짜 골키퍼처럼 지키고 돌아다니고 뭐 외치를 하든 안에서 저 난리를 하든 우리 공화당 같은 당이 든든한 당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제정신으로 그 나라를 지키고 뭐 국민을 생각하는.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을 다음 총선에 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은 맞습니다. 저렇게 오만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국민의힘에 대한 견제, 각성을 좀 시키고 네, 또 좌파 민주당하고 좀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다른 그렇죠. 말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정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 국민들께서 오른쪽에 확실한 우파 정당, 우리 공화당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번 총선에 임하시기를 저도 뭐 하겠습니다만은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고요. 다 그렇게 노력하는데 뭐 노력이 대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네, 뵙기로 합시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